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너무 피곤하고 계단 조금만 올라도 숨이 헉헉 차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 몸이 나 좀 봐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영양 문제, 바로 철결핍성 빈혈입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30에서 50%.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철분이 부족하거나 그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 가다 만나는 사람 둘 중 한 명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특정 나라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십억 명이 겪고 있는 아주 거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알아볼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 규모부터 보고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들을 보내는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해결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텅 빈 세상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 몸속에 아주 중요한 에너지 탱크가 비어가는 이 현상이 과연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그 어마어마한 규모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게요. 무슨 개발도상국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요. 한창 자라나는 10살에서 30살 아이들 7명 중 1명꼴로 철분이 부족하대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그 아이들 중 거의 3분의 1은 뇌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짜 빈혈 상태까지 간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철분이 많이 필요한 걸까요? 바로 폭풍 성장 때문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 몸에는 철분이 0.5g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5g, 무려 10배나 필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첫 15년 동안은요, 정말 매일매일 몸이라는 공장에 철분이라는 원자재를 계속해서 넣어줘야 하는 거예요. 차,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철분 부족을 겪는다니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물론 철분 결핍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유독 더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예를 들면 키가 쑥쑥 크면서 철분 필요량이 폭발하는 청소년기, 또 뱃속 아기에게 모든 걸 나눠줘야 하는 임산부, 이런 시기에는 몸이 필요로 하는 양이 먹어서 채우는 양을 훌쩍 넘어버리기 쉬우니까 위험이 확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원인이 나이에 따라서 확 달라져요. 진짜 의외인 건 유아기 때는요, 우리가 완전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우유가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유가 철분은 적은데다 다른 음식의 철분 흡수까지 방해하거든요. 반면에 청소년이나 성인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피가 조금씩 새어나가는 게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철분이 부족하다고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지금부터 그 신호를 읽는 법을 한번 배워보죠. 이게 아주 미묘하면서도 또렷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신호는 얼굴이 창백해지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인용문에서도 말하듯이 이게 너무 서서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보는 가족들은 잘 몰라요.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하고 오히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훨씬 많죠. 증상도 정말 다양해요. 그냥 좀 피곤하네? 요새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하는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요. 심해지면 심장이 부족한 산소를 어떻게든 빨리 돌리려고 펌프질을 무리하게 하다가 잡음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특이하고 주목해야 할 신호가 있는데 바로 이식증이에요. 흙이나 종이, 특히 얼음 같은 영양가 하나도 없는 걸 자꾸 먹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철 결핍이 그냥 몸 좀 피곤하고 많은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뇌, 특히 막 스펀지처럼 모든 걸 흡수하는 아기들 뇌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때 한번 손상되면 나중에 철분을 채워줘도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이 들 때 병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진단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철 결핍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 3단계를 차례로 거칩니다. 1단계, 우리 몸에 철분 창고, 즉 페리틴이 바닥나는 거예요. 2단계,
이제 창고도 비었으니 당장 쓸 철분을 배달해줄 운반 트럭마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다 마지막 3단계가 되면 아예 적혈구를 만드는 생산 공장 자체가 멈춰 서는 겁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빈혈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의사들은 여기서 탐정처럼 단서를 찾습니다. 단순히 적혈구가 작네 하고 바로 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적혈구가 작은 지중해 빈혈 같은 다른 병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뭘 보냐면 바로 이 RDW, 적혈구들 크기가 얼마나 제각각인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몸의 철분 창고 상태를 보여주는 페리틴 수치를 확인해서 범인을 딱 가려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복잡한 검사보다 더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철분제를 한 달 정도 먹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헤모글로빈 수치가 쑥 올라간다? 그럼 철분이 부족했던 게 맞구나 하고 확인하는 거죠. 말하자면 치료가 곧 진단이 되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원인도 알았고 진단도 했으니 이제 비어버린 철분 탱크를 어떻게 다시 빵빵하게 채울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알아봐야겠죠? 치료 계획은 아주 명확해요. 일단 철분제를 먹고 식단도 조절하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혈액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다 나았다 하고 약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당장 쓸 현금은 생겼지만 예금 통장은 여전히 텅 비어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 텅 빈 철분 저장고까지 다시 꽉 채우려면 수치가 정상화된 후에도 몇 달은 더 꾸준히 보충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통해 철분을 보충할 때 이거 하나는 꼭 알아두셔야 해요. 철분에도 클래스가 다르다는 사실. 고기나 생선에 들어있는 햄철은 식물에 들어있는 비햄철보다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무려 10배나 높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철분을 먹어도 어떤 종류의 철분을 먹느냐에 따라 효율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떠세요? 철분이라는 이 작은 영양소 하나가 우리 몸의 에너지, 심지어는 뇌 기능에까지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죠?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이 영양소. 혹시 철분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또 가장 쉽게 놓치고 있는 우리 몸의 진짜 히든카드가 아닐까요? 오늘부터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